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4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 압류, 방법, 압류 효력 그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오늘 204페이지에 교부 청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 청구. 그러니까 뭐 국어적으로 봐도 뭐가 이제 느낌이 와요. 뭐 교부하고 나눠주고 뭐 청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요. 자 일단 개념부터 보면 204페이지 동그라미 2번 기억 개념 교부 청구는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이미 강제환가 절차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에 참가해서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등에게 그 강제 환가 대금에서 조세 상당액을 배분받는 방법입니다. 받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요건. 그러니까 이 교부 청구라면 이미 일단은 다른 데 강제 환가 절차가 개시가 돼 있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A에서 강제 환가 절차가 돼 있어요. 강제 환가 절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B도 뭔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얘한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이런 환가 절차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이쪽 기관이 나중에 권리를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 그게 방법이 교부 청구와 참가 압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교부 청구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교부 청구. 자, 그러면은 개정 방금 다시 했고요. 다시 읽어보면은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이미 강제 환가 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에 참가해서 이 절차에 참가해서 내 몫을 내 채권을 확보하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요건, 니은 교부 청구 요건은 A 징세할 국세가 존재해야 된다. 즉 조세권자에게 어떻게 조세채권이 돼 있어야 되냐?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다음에 요건, B의 요건은 국세 뭐 체납 처분, 체납 처분 등등 이렇게 있고요. 교부 청구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무서장은 이쪽에다가 이쪽 이 B가 세무서면 그리고 이쪽이 다른 기관이면 이쪽 같은 세무서라고 했을 때 A 세무서, B 세무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B 세무서장은 본인의 채권 계산서를 만들어서 A 쪽에 우편으로 보내요. 송달이라고 하는데 또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교부 청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디귿 보면은 세무서장은 강제환가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기간에 교부 청구서를 즉 채권계산서를 만들어서 교부 청구서를 A 쪽에 송달을 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부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B는 물론 같은 채권이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채권 비례 원칙이기 때문에 동등한 가격을 동등한 그 권리를 갖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 입장에서는 A보다는 좀 편하게 자신의 채권 확보하는 방법이겠죠. 이게 리을 교부 청구 효력 A, B, C가 있고요. A 배분을 받을 권리 매각 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 B 시효 중단의 효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C 강제환가 절차의 해제와 교부 청구 효력 교부 청구를 받은 관서, 집행법원 민원 등등은 상대방의 강제환가 절차를 중도 해제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이렇게 강제환가 절차 하고 있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어떤 이유를 다 그냥 납부를 했어요. 그죠? 납부를 해버리면 여기는 그냥 끝나죠. 이 강제환가 절차는 종료가 되고 아니면 A 세무서에서 강제환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리한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B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데? B의 입장이. 자 보면
이 모든 강제 환가 절차는 A 관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압류도 하고 계속한테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러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B는 거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하나 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A가 가는 이 절차가 중간에 취소가 됐다, 뭐가 잘못됐다,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B가 청구한 교부 청구도 효력이 없어진다. 왜냐면 이게 주물, 저번에 잠깐 했던 주물, 종물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법률로 봤을 때는 A 쪽이 쭉 잘, A 쪽에도 뭔가 효력이 있는 게 B 조문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A가 뭔가 법적 효력이 해소가 되면, 말소가 되면 B도 당연히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주물, 종물. 저번에 잠깐 했던 만약 이자가 있다. 은행에 압류를 한다.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은행에 있는 돈에 뭐가 붙어?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으면 이 압류의 효력은 이 주물, 이제 원래 예금, 원본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법정 과실인 이자까지도 압류 효력을 미친다. 즉 종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주물 종물이거든요. 즉 A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B가 교부 청구라는 과정을 거쳐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A 쪽에서 뭔가 취소가 되거나 해소가 돼버리면은 B는 자동으로 아웃되는 거야. 자동으로 아웃. 그런 좀 위험성이 있죠, 리스크가. 자, 그 다음에 교부청구 해지는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참가 압류. 참가 압류다. 참가 압류. 참가 압류는 교부청구랑 조금 달라요. 보시면 참가하는 거예요. 참가. 그죠? 얘는 뭔가 이제 더 높여달라 그런 느낌이에요. 교부해달라, 나눠달라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한다, 참가한다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하죠. 자, 개념, 기업 개념. 압류하고자 하는 대상님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에 대신해서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이다.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압류된 때에는 징세 관서는 중복 압류가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행기관에 대해서 교부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교부청구는 다른 기관 압류 취소된 때에는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교부청 효력이 따라 상실되므로 이 불안전한 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까 A가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면, 해소가 되면은 B도 당연히 교부청구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압류를 한다는 거예요. 참가 압류. 요건은 기본적 압류 요건과 똑같고 다른 기관에 압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즉 뭐냐면은 원래 중복을 압류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그리고 이제 이만큼에 대해서 지금 A에서 압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B 관서에서, B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교부 청구를 할 건지 아니면 참가 압류를 할 건지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 A가 쭉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교부 청구에도 이쪽 별로 힘 안 들이고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A 쪽이 진행되는 게 취소되거나 해제가 돼버리면, 이런 사유들이 해소가 돼버리면 B도 자연스럽게 그 교부 청구서 효력이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B 관서장 입장에서는 교부 청구도 방법이 되겠지만 더 안전한 참가 압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압류하는 방법은 기존 압류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 다시 또 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압류를. 자, 이렇게 넘어가면 206페이지에 이 참가 압류의 효력 A, B, C, D가 있고요. 매각의 최고, A 매각의 최고. 선 압류 기간이 장기간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선 압류 기간에게 매각을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압류를 했는데, 이 A가 압류만 해놓고 뭐 경매나 공매, 어떤 환가 절차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고 하면 B는 A가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한테 빨리 하세요. 독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촉. 그걸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그 다음에 매각대여금에 대한 배분 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다 환가가 됐어요. 누구한테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비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압류만 있고 근저당이나 그런 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압류, 이건 채권이거든요. 채권 비례 원칙, 채권 평균 원칙에 따라서 동등하게 n분의 1로 날아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것처럼 얘가 만약 300이고 이쪽이 만약 200이면은 전체 중에 여기가 5분의 2, 5분의 3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환가 금액에 대해서 나눠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 선 압류 해제 시 효력. 선 압류 기한 참가 압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할 때에는 소구의 압류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압류를 했는데 A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압류를 취소한 거예요. 압류를 해제한 거예요. 그러면은 B의 우선순위가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선순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A의 압류가 해제됐다고 해서 취소됐다고 해서 그 영향이 B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까 교부종 같은 경우에는 A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바로 B한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만 이 참가 압류는 B가 자신의 의사 판단에 따라서 직접 한 거예요. 직접 참가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A 관서에서 압류를 취소하면 해제하게 되면 선순위가 빠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 관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효 중단의 효력, 국세징수권의 소유세 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참가 압류 해제, 참가 압류 해제는 보통 압류 해제와 똑같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부청구나 참가 압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매각을 했다. 매각이 됐다. 매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압류재산의 매각. 재산의 매각은 징세관사가 압류재산을 금전을 바꾸기 위하여 체납자 여사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처분입니다. 행정처분. 그래서 체납액의 완전한 징수와 체납자의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매 방법을 원칙적으로 하고요. 어떤 썩기 쉽다 아니면은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공매입니다. 공매. 동그라미 1번 매각의 요건. 매각의 대상 A, 매각의 대상은 압류한 재산이어야 된다. B, 당해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성립이 아니라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C,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이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각할 수가 없다. 불복이라는 거 뭐냐면 좀 있으면 제가 또 진도가 나가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복이라는 거는 이게 세무서가 있어요. 여기 납세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죠. 당신의 이번 세금은 만약에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해요. 그러면 납세자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왜 부과가 됐는지 아마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세무 조력자, 세무사나 회계사 그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게 왜 부과 근거가 뭔지 이게 제대로 부과가 됐는지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긍이 간다 그러면 납부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아닙니다. 의견을 개진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불복이에요. 불복. 복종하지 않는다. 불복이에요. 불복. 여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심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제가 진도 나가면 앞에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런 모든 거를 불복이라고 한다. 그렇죠? 불복. 그래서 이렇게 불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무서의 생각과 납세자의 생각이 같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 법률제에 따라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납세자가 이 행정관서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가 100% 납득이 돼야 돼요. 100%. 법에 근거해서 법으로 집행을 하고 납세자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내용을. 그렇지 않으면은 불복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당신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이견이 있다. 서로의 어떤 의견이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는 금액이 뭐 세금이 5천만 원인지 500원인지 아니 5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확정적일 때는 어떻게 된다? 압류가 이런 공매나 경매나 이런 환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D. 체납자 본인, 세무공무원 및 매각재산 평가자는 매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공매. 동물의 미용 공매. 요거 매각의 요건도 잠깐 방금 읽은 거 설명을 드리면 경매에 들어가면 뭐 경매, 공매 일단 환가 절차야 다 환가 절차. 환가 절차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뭐 물건이 나오게 아파트나 물건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응찰을 할 거 아니에요. 응찰. 내가 여기에 경매나 공매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 물건을 내 소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응찰을 해요. 응찰. 응찰 1번,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맨 처음에 이걸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요. 세무서에서 이제 강제환가 절차를 하는데 이게 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서를 바탕으로 이 금액을 책정을 합니다. 즉 처음에 공매가 즉 개시금액을 결정해요. 공매 개시금액을. 그 예를 들어서 갖다 만약에 아파트가 보니까 10억이다 라고 하면은 감정평가 이렇게 되면 이걸 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응찰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이 금액이 적당하다. 나는 10억이면은 사고 싶다. 응찰하겠다. 이렇게 응찰자가 붙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아무도 응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응찰 안 하면은 이게 유찰이 되거든요. 유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기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한번 이 절차를 진행을 할 때는 보통 뭐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15%, 20%, 만약 30%까지 개시금액이 이렇게 떨어져요. 20%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8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8억부터. 그죠? 그래서 응찰자가 3명이 붙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8억으로 이 물건은 나왔지만 여기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거예요. 낙찰이.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환가 절차인데 여기서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제한. 여기 보면은 D 보면은 체납자 본인. 체납자 본인이 자기 거나 자기 거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이건요. 본인은 할 수가 없고 대신 뭐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본인만 안 돼요. 본인만.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하면은 되게 이상하죠. 또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평가한 사람 당연히 안 돼요. 이해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경매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소유자, 납세자 본인은 안 되지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이 사람한테 이제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선 매수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배우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제3자예요. 근데 8억인데 똑같이 둘 다 8억 천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물건을 낙찰을 시켜야 되냐라고 경매 하는 법원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더 합당하겠습니까? 이때는 이럴 때는 배우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우선 매수권을 줘요. 동일한 금액이었을 때는 1순위에 동일한 금액이었을 때는 배우자한테 먼저 낙찰을 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매각을 할 때 이런 조건들이 있다. 좀 보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매. 공매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매수기회를 일반인에 널리 공개해서 행하는 매매 행태를 말한다.
그래서 입찰과 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207페이지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응찰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분 거 가져가세요. 이분 얼마에 팔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경쟁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함으로 하면 뭐 부정부패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하고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밑에 각주를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 부패 변질, 뭐 채소, 하여튼 이런 먹을거리, 그 다음에 이제 감량, 뭐 휘발유라든지 이게 정말 기화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세무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은 뭐 며칠만 보관하고 있어도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변질 부패돼서 많이 떨어지거나 기화돼서 여러 가지 어떤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 빨리빨리 이제 매각을 해서 현금화시켜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락합니다.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3번 1천만 원 이하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인 허용이 아니고 예외적인 허용. 예외적인.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청산. 청산이나 압류자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 절차에서 얻은 금전에 대해서 조세기타 채권자에게 배분 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입니다. 최종 절차예요. 최종 절차.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배분 계산서의 작성. 그래서 세무서장은 배분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걸 채권자들에게 교부를 한다. 체납자에게 교부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공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공매 들어가는 공매 비용, 뭐 이제 선 압류권을 쭉 해갖고 쭉 해서 이렇게 A, B, C가 있고, 그러니까 은행, 얘가 1억, 그다음에 B가 카드, 얘도 뭐 5천만 원, C가 세무서, 얘가 3천만 원 채납.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요. 얘는